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관계를 볼 때 한일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중 관계이고 또 한미 관계죠.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제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분이 다 아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관계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패턴을 그대로 갈 것인지 또 좀 달라질 것인지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미국을 둘러싼 이 동북아에서의 국제 관계는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미중 간의 갈등, 그 속에 끼인 한국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건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 물론 제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만, 경제를 정치와 떠나서 별개의 문제로 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안보, 국제, 군사 이런 모든 문제면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경제 문제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 또 여기 끼어있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관련되는 중요한 각국 정상들 간의 통화가 있었는데, 그걸 먼저 일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유튜브 중에서 국제 정치라든가 국제 군사적인 측면이나 외교 관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브에서는 상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경제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는 저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없이는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째로 지난 1월 26일, 금년 1월 26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가 있었죠. 이 통화를 누가 먼저 해서 이루어졌냐, 이거 말이 좀 엇갈려요. 우리는 중국 쪽에서 먼저 요청이 왔다 이야기하고, 중국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 그러는데, 진실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게 통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문 대통령이 그 전에 중국몽과 같이 하겠다,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 이 공산국가에 있어서는 정부나 국가보다 우선하는 게 당이에요. 일당. 그 당, 공산당의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미국의 의구심을 촉발하기에 충분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그 공산당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에서 참 남북 통일할 기회도 놓치고,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채로 지금 이렇게까지 사태가 진전돼 있고, 이 동북아에 한국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이 중국 정부의 수립에서부터 발생하는데, 이 공산당 창립을 갖다가 그냥 축하도 아니고 진심으로 축하한다 했으니, 이 도대체 한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 중국이 더 이상 커져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인데, 이러한 인식을 한국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당연히 미국은 해야 될 것이고,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미국이 갖지 않을 텐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적절한 발언을 한 것인지 참 매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발언을 했어요. 두 번째는 지난 올해 2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새로운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먼저 통화를 하고 난 뒤에 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아지는데, 시진핑과 먼저 통화를 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 통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영내 평화의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흔히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는 한국을 전혀 연관시키지 않고 동북아에 있어서만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이든이 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바이든의 심중이 일부 읽혀지고 있는데, 한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 쿼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한국은 제시키겠다는 뜻인가, 의아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봐야 별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짐작이 갑니다. 세 번째는 지난 2월 11일 날 바이든과 시진핑이 통화를 했는데, 첫 통화부터 민감한 양국 간 사안에 대해서 거침없는 발언들을 양 정상이 함으로써 대결 상황을 노출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첫째 라운드는 바이든이 무역 그리고 인권 문제, 홍콩 탄압이라든가 신장 위구르에서의 인권 탄압, 또는 타이완과의 관계 등을 아주 바로 직설적으로 언급을 하고, 시진핑은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하면서 크게 반발했다. 이게 1라운드입니다. 2라운드는 시진핑이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했는가 하면, 바이든은 중국이 미국인에게 이익이 될 때에 한하여 협력하겠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장외에서는 바이든이 증가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고 인도 태평양 전 세계에 우리의 이익과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국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바이든이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은 어떤 힘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한 첫걸음을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편이냐 트럼프 편이냐 혹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하고 갈라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더 희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중국에 대해서 필요한 그리고 강한 정책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쩐지 중국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대중 강경책을 쓰기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우리 남북 간의 문제, 남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 이것도 결국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강경책이 지속되길 바랬는데, 다행인지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바이든도 트럼프에 못지않게 대중 강경책을 쓰겠다, 이어가겠다, 이런 걸 지금 천명하고 있고, 시진핑에게도 직접적으로 여과 없이 그런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직후에 우리나라 새로 외무장관이 된 정의용이 미
블링컨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한미일 협력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는 정도의 립 서비스, 별 의미 없는 립 서비스를 주고받은 데 불구하고 합의가 없는 대화였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배경은 사실은 처음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됐죠. 1972년에 미국이 중국과 접촉을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1979년에 외교관계의 수립에 이어지기까지 시작된 이 대중 유화 정책, 이것은 이 초기에는 소련을 염두에 둔 대소 전략의 일환으로서 중국을 확실히 소련으로부터 떼어놓고 오히려 자유세계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나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나왔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중국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국제적으로 WTO 체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서 해서 중국이 오늘의 중국 경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중국이 점점 크면서 미국의 기대했던 것하고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자유세계의 장점을 알고 자유세계 이론으로서 자유무역의 원칙을 준수하는, 그래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공헌하는 그런 중국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미국의 기대가 많이 달라진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2018년에 무역 내지 경제적 갈등이었는데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또는 수입을 제한한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나간다든가 이러한 형태로 시작해 나가고, 특히 군사 외교, 군사 안보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중국 기업의 제품을 미국이 쓰지 않겠다. 미국만 안 쓸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게 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여기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기업까지도 다 이러한 정책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대표적으로 화웨이 제품은, 전자제품은 이것이 미국에게 각 나라의 주요 정보가 중국으로 빠져들어가야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제품의 사용을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규제를 하는 등 이제 이렇게 점점 발전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무역 전쟁의 범위가 아니고 이제 나아가서 체제의 전쟁,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정말 인정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에 국무장관을 했던 장관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72년부터 계속되어 온 약 48년간 계속되어진 대중국 유화 정책은 끝났다. 이제 앞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쓸 것이다 하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거명하지 않고 공산당을 이야기하면서 시진핑도 중국 국가주석이 아니고 공산당 총석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정도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이 악화된 것을 지금 계속 바이든 정부도 기본적으로 개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배경에는 덩소평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상대로 중국이 싸움을 할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한동안 가만히 조용하게 엎드려서 칼을 갈아가지고 어느 날 힘이 미국과 대등해질 때까지 절대로 미국의 발톱을 내밀지 말라. 소위 도광양해를 후계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시진핑 때에 이르러서 시진핑은 이제 내가 미국하고 맞설만 하다라고 생각해서 소위 대국 굴기라고 하는 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국과 한판 붙겠다, 이제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볼 것 같으면 2013년에 중국몽을 선언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중국의 꿈을 전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적 면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그 일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이 1대1로 정책, 사업, 중국이 옛날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에 이르는 그 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또 한쪽으로는 바닷길로 해서 유럽까지 이르는 길에 있는 모든 남방의 해양 국가들 모두 하고 중국이 자금과 기술을 대면서 그 나라들의 주요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자 하는 정책. 이것이 1대1로 정책인데 지금 현재 125개 국가, 29개 국제기구와 협력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또 AIIB라고 해서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 일본 주도의 아세아은행과 별도로 중국이 주도해서 아시아의 개발을 금융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AIIB, 아시아 국제투자은행을 창설한 거, 2016년에 설립한 거. 중국 제조 2025년이라 해가지고 지금 중국의 제조업을 한참 발전시키고 있는데 2025년경에는 웬만한 제조업의 수준을 미국 수준까지 이끌어 올리겠다 하는 그러한 정책.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RCEP, 소위 RCEP라고 해서 지역에 있어서 포괄적인 그런 경제 협력 협정을 이제 여러 나라와 더불어 지금 체결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완성된 단계가 있죠. 아마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단일 FTA로서는 제일 큰 FTA가 되어 있는데 아세안 10나라하고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포함해서 15나라 세계 최대 FTA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을 볼 때 이것은 중국이 이제는 경제를 넘어가지고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경제 질서에 근본적으로 변혁을 시도하고 도전을 행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해서 한 패권 국가가 있는데 새로이 여기에 도전하는 패권 국가가 나와가지고 두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 간의 기존의 패권 국가와 새로운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 간의 갈등 관계를 옛날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비유하면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결국은 중국이 미국한테 패권을 인정하면서 2위에 계속 머물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중국한테 이리저리 내주고 양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둘 간에는 물리적인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관계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러한 추측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정치를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은 그건 볼 것도 없이 미국이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한쪽에서 해나가면서 그것이 바로 CPTPP에 미국이 다시 들어와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져갈 것이고 또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는 경제 부흥 네트워크,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같은 동맹들 국가 간의 경제를 보다 서로 투명하게 하면서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체제로 경제 운영을 해나가자 하는 이러한 제의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 안보 면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소위 스쿼드라고 하는 4개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유하는 더 이상 중국과의 공존은 불가능하다. 중국을 더 이상 세력의 확장을
차단하겠다 하는 이러한 전략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에요.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앞으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미국이 CPTPP에 복귀하면 분명히 한국을 가입하라. 그런데 이런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쿼드에 대해서도 한국이 원한다면 아마 메인 멤버로, 즉 주 멤버로 참여를 시키겠지만 최소한도 한국도 여기에 동조해야 된다. 쿼드 플러스 알파 하는 이러한 형태로 한국에게 참여하면서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이 두 가지 경제적 또는 안보적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이 이것을 거부하고 중국 쪽에 분명하게 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초래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한국이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의 신세가 됐구나 하는 부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부제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